KBS 일라디오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갈 길 바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앱스타인 파일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제프리 앱스타인은 금융투자로 억만장자가 된 인물로 아동 성착취로 수감이 됐고 2019년 8월에 옥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과거 친분 관계를 다룬 뉴스가 쏟아지면서 예상치 못한 고비에 빠진 상황입니다. 트럼프를 지지했던 마가 세력이 분열하고 충성파마저도 갈팡질팡하고 있어서 내년 1월에 있을 중간선거가 위태롭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임 6개월 트럼프를 위기로 몰아넣은 앱스타인 논란과 파장에 대해서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말레이시아 소식 준비했습니다. 최근 말레이시아에서는 주요 공항과 육로 출입국 게이트가 동시에 마비되면서 수십만 명의 발이 묶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혼란은 안와르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월 29일 화요일 KBS 일라디오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미국과 관세 관련 합의에 이르지 않은 대다수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율이 15에서 20%로 매겨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는 주요 교역 상대국을 제외한 약 200개 국가라면서 15에서 20% 관세는 이 나라들이 미국에서 물건을 팔 때 치를 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영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유럽연합,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새로 무역 합의를 체결했으며 오는 8월 1일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 나머지 주요 무역 상대국과 계속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경 문제로 무력 충돌한 태국과 캄보디아가 정상회담을 열고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8일 아나르 이브레 말레이시아 총리 주재로 폼탄 위차이차이 태국 총리 권한대행과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가 긴급회의를 열고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휴전에 합의하고 29일 자정부터 휴전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약 800km 걸쳐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태국과 캄보디아는 10세기 무렵에 지어진 프라비아르 사원과 무안톰 사원 등 국경 지역 유적을 놓고 오랜 기간 동안 영유권 분쟁을 벌여왔습니다. 러시아 국적기 항공사인 아에로플로트의 전산 시스템이 해킹 공격을 당해 항공편의 무더기로 취소됐습니다. 아에로플로트는 모스크바 등 러시아 전역 도시와 벨라루스 민스크, 아르메니아 예레반 등 연결하는 왕복 항공편 49편이 취소됐다고 밝혔는데요. 친우크라이나 성향의 해커 단체들이 자신들이 항공사 시스템을 해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로이터 통신은 사일런트 크루 등 친우크라이나 성향의 해커 단체들이 배후를 자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스와 튀르키예에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강풍으로 산불이 확산하면서 주민 수천 명을 대피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7일 기준 그리스 11개 지역이 화재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분류됐으며 이 중 일부 지역은 국가경보 최고 단계인 적색 5단계가 발령됐습니다. 그리스의 유명 관광지인 크레타산을 비롯해서 남서부 지역의 산불이 잡히지 않아 주민들에게 대피 경고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튀르키예도 기록적인 폭염과 산불 피해를 겪고 있는데요.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은 섭씨 50.5도까지 올라가면서 종전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중국 수도권과 남동부, 북동부 등에서 폭우가 이어져 침수와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베이징과 허베이성, 동부 저장성 등에서 국지적인 폭우가 내렸는데요. 지난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 지역도 늘고 있습니다. 베이징 북동부 민구 일부 지역에서 26일부터 27일까지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서 산사태가 발생해 주민들이 고립됐습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산시성, 수도권 내이몽고 자치구, 동북절표에서 후젠성, 상하이 등에서 많은 비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미국 중간선거 시기를 제가 내년 1월이라고 했는데 내년 11월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휴가 간 신성원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오늘 세계는 진행을 맡은 이현주입니다. 자, 이번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노래 제목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전 세계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서 합의하면서 네. 합의를 하긴 했습니다만 만족스러운 합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지금 합의를 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은 미국과 무역 합의에 도달하면서 무역 전쟁은 가까스로 피했다라면서 안도를 하면서도 네. 프랑스는 이번 합의에 대해서 굴복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은 기울어진 합의임에도 불구하고 파국적인 무역 전쟁은 피했다면서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합의는 미국이 다음 달부터 대부분 유럽산 제품에 대해서 15%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당초 위협했던 30%보다 물론 낮긴 합니다만 예. 유럽 측은 원래는 무관세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따지면 사실 잘된 합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 합의라면서 이번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프랑스는 이번 합의를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프랑스 총리는 자유국가들의 동맹이 공동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가 결국은 굴복하는 암울한 날이었다고 비판했고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보복 조치로 강경 대응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미국과의 무역 전쟁은 피했다고 또 안도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 독일은 최악은 피했다면서 현실적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번 합의는 수출 중심의 독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었던 무역 갈등을 피했다는 점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유럽연합의 통상 담당 집행위원도 30% 관세 부과를 막은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웨덴 역시 취약 중에서 그나마 덜 나쁜 선택을 했다면서 합의를 지지했고요. 스페인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지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공개된 합의는 기본적인 틀에 불과하고요. 상세한 내용은 8월 1일까지 발표될 공동 성명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양측이 앞으로 몇 주 동안 추가 협상 통해서 이제 완전한 무역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 합의안이 완전히 발효되려면 유럽연합 각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철강 같은 산업분야는 아직까지 조율이 필요한 점 때문에 독일도 갈 길이 멀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철강, 알루미늄은 50% 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이 앞으로 3년 동안 원유, 액화 천연가스, 핵연료 포함한 미국으로부터 7,500억 달 상당의 전략 물자를 구매하겠다 약속했는데요. 예. 이거 실제로 이행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미국이 LNG 생산 능력이 향후 4년 동안 거의 2배까지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유럽연합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석유 생산량도 기존 전망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걸 다 충족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됐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줄어서 좀 긍정적이다는 평가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전쟁, 그러니까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어서 네. 세계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기업들이 지출을 줄이고 투자 패턴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글로벌 경제 피해가 이제 점점 더 커질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앞에 말씀드렸던 유럽연합 그리고 이제 일본과 상호 관세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요. 협정이 아직 체결되지 국가에 대해서도 8월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네. 네,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진짜. 이런 정책은 트럼프발 무역 장벽의 단계적인 변화이고 전 세계 무역 투자 패턴에 변화가 있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 전체 관세 수준이 1930년대 이후 지금 가장 높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2.5%네요. 지금은 평균적으로 네. 13.5%까지 올라갔습니다. 무려 5배가 올라가게 된 5배나. 건데 예. 그러니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무역쟁이. 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은 자동차 제조업체부터 시작해서 베트남의 스포츠용품 제조업체까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여러 피해자가 탄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오는 2027년 말까지 해서 관세 정책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여러 가지 타격이 입게 될 텐데 금액으로 따지자면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700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 생산,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일부 손실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실제적으로 피해를 본 업체들이 있는데요. 네. 제너럴 모터스, 테슬라 같은 미국의 거대 기업들도 수익이 잠식당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그렇군요.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래저래 피해를 본 업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걱정이 됩니다. 이제 수수료까지 네. 세금에 이어서 이제 수수료도 네. 트럼프 대통령이 건드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특허 보유자에게 각자 가지고 있는 특허 가치 1에서 5%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전에 보도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당국자들은 하워드 러틱 장관 주도로 세수 증대 및 연방정부 재정 적자 감축 대책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특허 가치에 따라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미국의 지적재산권 제도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관행인데 여기에 네.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제도상 특허 보유자는 몇 년에 걸쳐서 주기적으로 일정액을 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액수를 네. 지불합니다. 그래서 보통 수천 달러에서 많아봤자 10,000달러, 네. 1,400만 원인데 이게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무부는 특허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는 새로운 수수료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특허 보유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특허 보유자들에게는요. 사실상 새로운 재산세가 부과되는 거랑 다름없다고 신문이 분석을 했는데 현재 미국에 등록된 모든 특허 가치가 총액으로 따지면 예. 수조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 우리나라 삼성도 마찬가지고 애플 같은 경우도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도 그렇죠. 추가적으로 수를 더 많이 낼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특허 가치 기반에서 새로운 수수료가 도입이 되면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포함해서 외국 기업들도 이걸 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새로운 특허 수수료 도입에 대해서 저지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미 인공지능, 이제 보건 분야에 관련해서 특허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여기에 더해서 또다시 수수료를 낸다는 것은 결국 이중 과세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이 새로운 특허 수수료 도입 구상은 하워드 러트릭 상무장관 본인이 제시한 거라고 하는데요. 본인도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돈을 얼마나 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트럼프 정부에 입각하기 전에 투자은행인 켄터 피츠럴드에서 최고 경영자로 일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더 이상 대안은 없다. 네. 지금 가자 지구에서 민간인들이 예. 이제 여기가 봉쇄가 되면서 굶주림 거의 아사 상태까지 그렇죠. 가고 있다고 예.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유엔 회원국들 외교장관들이 28일 날 팔레스타인 문제 평화적 해결 방안으로 두 국가 해법 이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회의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비생산적이라면서 반대를 하고 있고 하마스 같은 테러 집단에게 보상하는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네.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해법에 대해서 그래서 반대 입장을 미국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네. 유엔 총회가 작년 9월 달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불법 점령을 중단하고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중에 두 국가 해법의 이행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소집할 것을 결정했고 28일 날 관련 회의가 열린 겁니다. 이번 회의는 이스라엘 안보를 보장하는 팔레스타인 독립주권 국가 수립 위해서 로드맵의 기본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열었다고 하는데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9월 달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겠다고 최근에 입장을 밝혔고 다른 국가들에게도 동참해달라 이렇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 외무장관도 정치적인 해법, 즉 두 국가 해법만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평화 속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서 이제 더 이상 대안은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무하마드 무스타파 팔레스타인 자정부 총리도 모든 국가가 지금 행동에 책임이 있다라면서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뒷받침할 만한 다국적군 파견도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무스타파 총리는 하마스 측에도 가자 지구 통치를 끝내고 무기를 팔레스타인 자정부 측에 넘겨라라면서 전쟁을 중단해야 된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도 두 국가해법은 국제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서 유엔 총회 승인이 되고 국제사회 지지를 받게 되면은 이게 좀 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지금 반대하고 있어서 이게 쉽게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무고한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네.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소림사 최고 경영자의 민낯. 네. 네. 중국 무술 쿵호의 발언자 알려진 중국 허난성 소림사의 주지가 사원의 자산을 횡령하고 여러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던 혐의 때문에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중국관의 시사통신 보도에 따르면 소림사 관리처가 소림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진 스용신에 대해서 사찰 자산을 횡령하고 점유한 혐의 때문에 부처 합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리처에 따르면 스용신이 불교 계율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명의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생활을 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상황은 적절한 시기에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림사 측 발표 이후에 중국 공산당 지도하에 운영되는 공식 단체인 중국 불교협회 측에서도 신속하게 선긋기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중국 불교협회 측은 공고를 통해서 수용신의 승적을 박탈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수용신의 출가 전 이름인 류잉청에 대해서도 승려 자격을 말소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사실 10년 전에도 여러 명의 여성과 관계에서 두 딸을 낳았다고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공금 횡령한 혐의도 그때 받고 있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는데 2015년 수주지의 제자 스엔룽 등 여러 소림사 출신 승려들이 실명으로 수주지의 성추문과 공금횡령 행위 등 여러 가지 부패에 대해서 당국에 제보했었는데요. 그때는 유야무야 넘어갔다고 합니다. 네. 안희성 출신이고요. 1965년생인데요. 스주지는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불교 승려 중 한 명으로 좀 유명세가 있는 사람인데요. 그렇군요. 네. 1981년에 소림사에 들어가서 99년에 주지가 됐고요. 그리고 경영학박사 MBA 학위를 가진 스님으로서 굉장히 유명했는데 네. 쿵우쇼 그리고 영화 촬영, 소림사 기념품 판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익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면서 소림사의 CEO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상업화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유 때문에 비판이 있었고요. 결국 이렇게 민낯을 드러내면서 몰락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진화하는 렌치 공격. 네, 예. 이 가상화폐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예. 이를 노린 납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미국의 M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네. 이 가상화폐 노리고 뭐 가택 침입, 갈취, 협박, 무장 강도 이렇게 뭐 허위 범죄 신고, 폭행, 살인 저지른 것을 렌치 공격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단어가 나온 유래가 있습니다. 예. 한 웹툰에서 네. 5달러짜리 렌치로 때리면 빈도를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농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보통 뭐 암호화폐 기술 때문에 뭐 뭔가 굉장히 어렵게 이걸 뚫고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하는데 5달러짜리 렌치 하나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예. 최근 범죄가 10년 전부터 있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가상화폐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렇게 안면인식기 활용해서 강도가 네. 피해자, 휴대전화를 쉽게 이제 가져가서 얼굴 해가지고 그냥 바로 털어가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무장 강도단이 가상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 납치해서 휴대전화에서 가상화폐를 바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안을 뚫기가 굉장히 쉬워졌다는 그러네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네, 예. 맞습니다. MBC 방송은 법률 문서를 검토한 결과 2010년부터 전 세계에서 44개 국가에서 68건의 가상화폐 관련 납치 범죄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총 17건이 발생해서 네. 10년 사이에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지난 5월 달에 미국 뉴욕에서 30대 가상화폐 투자자가 이탈리아 국적 남성들을 납치해서 이른바 호화 아파트에 가두고 네. 비트코인 전자지갑에 비밀번호를 내놓으라고 고문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휴대전화가 있기 때문에 다 털리는 겁니다. 그냥 이걸 그러네요. 가지고 네네. 네 목숨을 내놓을래 그쵸. 가상화폐 내놓을래 그러면 당연히 가상화폐 내놓을 수밖에 예. 없는데요. 결국 이런 식으로 괴한들이 이 남성으로부터 6억
9천만 원 송금하라 얘기를 했고 결국은 1억 6천만 원 상당의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1억 8천만 달러의 밈코인 접근해서 이걸 다 털어갔다고 하는데 5시간 만에 이게 다 해결이 됐고 정말 신종 범죄가 등장했네요. 예. 풀려났다고 합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 변동과 이렇게 렌치 공격 발생 건수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주에 12만 달러 선을 회복하면서 상승을 보이자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할 것이란 예상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절대 물리면 안 돼요. 네. 요즘 휴가철이라서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많은데요. 여름철에 관광객들 많이 몰리는 인기 휴가지 프랑스에서 네. 빈대 출몰 건수가 작년 여름 대비해서 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프랑스의 빈대 탐지 전문가 조합은 지난달에 빈대 출몰 건수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50%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여름철에 특히 빈대 위험 증가가 많아지는 그런 시기이고 네. 인구 이동이 많기 때문에 발생 위험이 더 크다고 합니다. 올 상반기에 방제 건수가 7만 6천 건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네. 빈대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 인식이 높아져서 작년보다 방제 건수가 증가해서 네. 전문가들에게 의뢰하는 그런 건수가 많아져서 숫자가 많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라서 휴가기 때문에 이동이 많은 시기고요. 프랑스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다 몰려드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숙소, 호텔, 기차 이걸 통해서 이동이 많아져서 빈대가 더욱더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프랑스가 올림픽 하면서 그때도 네. 빈대가 많아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맞아요. 예. 빈대는 매트리스에 갈라진 틈, 침대 프레임, 쿠션 벽에 숨어 있는데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근데 보이지가 문제는 않죠. 근데 문제는 흡혈하고 나서 몸 크기가 커지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때는 이제 보인다고 하는데 물론 뭐 감염병을 옮기진 않습니다만 네. 얼굴, 팔, 다리 이렇게 노출되는 부위에 여러 군데 반복적으로 물리게 되는데 모기보다도 훨씬 더 가렵다고 합니다. 그래요. 붉은 발진 부어오르고 또 특히 좀 일부긴 합니다만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예, 예. 일단 숙소에 도착을 하면은 제일 먼저 할 것이 네. 침구를 살펴보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잘 안 보이긴 하죠. 네, 그래도 찾아봐야겠네요. 열심히 꼼꼼하게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여행지에서 돌아오고 나서 반드시 짐 정리 바로 하지 말고 일일이 다 확인하고 나서 그다음에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지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1부 끝곡 준비했습니다. 에드 시런의 포토그래프. Loving can hurt. Loving can hurt sometimes. But it's the only thing that I know. When it gets hard, you know it can get hard sometimes. It is the only thing that makes us feel alive. We keep this love in a photograph. We made these memories for ourselves, where our eyes are never closing, our hearts are never broken, and time's forever frozen still. So you can keep me inside the pocket of your ripped jeans, holding me closer till our eyes meet. You won't ever be alone. Wait for me to come home. Loving can heal. Loving can mend your soul. And it's the only thing that I know. I swear it will get easier. Remember that with every piece of you. And it's the only thing we take with us when we die. We keep this love in a photograph. We made
ourselves, where our eyes are never closing, hearts were never broken, time's forever frozen still.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사흘 앞두고 고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과의 면담을 위해 오늘 출국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북미 정상들의 개인적인 관계는 나쁘지 않다면서도 비핵화 협상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여전히 김 위원장과 대화하고 싶어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김건희 특검팀의 첫 소환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특검팀은 내일 출석하라고 재통보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들어 네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ENC 본사와 전국 65개 공사 현장 모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1966년에 만들어져 안전 문제가 제기돼 온 서울 소소문 고가차도가 철거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7일부터 단계적으로 차로를 축소해 고가차로를 폐쇄하고 9월 21일부터는 전면 통제 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최근 말레이시아에서는 주요 공항과 육로 출입국 게이트가 먹통이 되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이 사태로 안와르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노현지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동 출입국 심사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던데요. 네, 지난 네. 18일과 19일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육로 국경 검문소와 두 개의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터미널의 입출국이 한동안 마비되면서 사람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 발표로는 35만 명이 국경을 통과하기 위해 최소 4시간 이상 줄을 서야 했다고 하는데요. 세간에서는 50만 명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평소에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국경은 매일 평균 3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드나들고 있는 데다 사건이 발생한 18일은 주말이 시작되던 금요일 오후였기 때문에 정부 발표보다 훨씬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일로 공항에서는 비행기를 놓치는 일이 속출하고 육상에서는 길게 늘어선 자동차들의 대기줄 때문에 국경지대 도시인 조호바루의 교통체증까지도 이틀 넘게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엄청나게 혼란스러웠을 것 같은데 입국과 출국이 아예 멈췄던 건가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네. 일부 오류여서 말레이시아 여권 소지자는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었지만 그 외에 싱가포르 국적자를 비롯한 모든 외국인들은 결국 이민국 직원들이 나서서 수동으로 출입국 심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말레이시아는 2024년 6월부터 출입국 카운터의 혼잡과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외교관과 그 가족 외에도 63개국 방문객들에게 자동 게이트 출입을 도입했는데요. 우리나라도 해당 국가입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주요 입국 지점에서 더 간편한 QR코드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면서 이민국 심사관들을 배치하는 카운터를 점점 줄이고 있던 추세였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혼란이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뭐 이미 다 해결됐겠죠?
네, 만 하루가 지나서 시스템 오류를 바로 잡았다고는 했지만 열흘이 넘은 지금까지도 정확하게 어떤 원인인지 발표하지 못한 채 조사 중이라고만 나올 뿐입니다. 사이버 공격과 외부 해킹이 있었다는 설도 돌고 있는데요. 네. 며칠 전에도 다시 한번 부분적인 결함으로 시스템이 잠시 멈췄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온 하피즈가지 조호바루 주지사는 사상 최악이었던 이번 사태는 말레이시아의 국가적인 수치라며 관광뿐 아니라 예. 싱가포르와 특별 경제구역 설립을 추진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안와르 이브라임 총리 퇴진 운동에서도 언급되며 안와르 정서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으로 총리 퇴진 운동이 벌어진 건 아닐 것 같고요. 원래 총리 퇴진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 토요일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 안와르 이브라임 총리의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시위대는 대부분 검은색 티셔츠와 투룬 안와르, 즉 안와르를 몰아내자라는 구호가 적힌 머리띠를 착용하고 쿠알라룸푸르 중심부를 행진한 뒤 메르데카 광장에 모여 주요 야당 지도자들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이슬람 학생단체를 비롯해 파스당 당원들, 야당 정치인들이 경찰 추산 18,000명, 주최 측 집계로는 25,000명이 모였었는데요. 네. 이들은 하루의 집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퇴진 운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네. 왜 그 총리 사임을 요구하는 거죠? 네, 안와르 총리는 선거운동 당시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부패를 척결하고 경제 분야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 국가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안와르 총리가 임명한 국가 최고 판사들이 계속해서 부패와 관련된 인물들의 뇌물 혐의를 모두 기각시키고 있어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경제 분야에서도 자신이 직접 재정부 장관까지 겸임하며 나라 살림을 진두지휘하고 있는데요. 각종 명목의 세금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올 하반기부터는 전기요금 인상과 판매 서비스세 확대 시행 등으로 줄줄이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미국 정부와도 계속해서 마찰을 빚고 있어서 이 또한 정부의 무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미국 수입 관세 20% 이하로 협상하겠다던 자프를 아지즈 산업부 장관이 최근 입장을 살짝 바꾸어 최대한 양국 모두에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숫자를 도출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안와르 총리는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네, 퇴진 운동이 예고되자 안와르 이브라임 총리는 즉각 새로운 지원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전 국민에게 100링깃, 우리 돈으로 약 3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1,000만 링깃, 우리 돈으로 약 32억 원을 긴급 투입해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하겠다고 합니다. 거기에 지난해 폐지됐던 유류 보조금을 개선해 말레이시아 국민들만 리터당 1.99링깃, 약 651원으로 판매하겠다고 하는데요. 론 95로 불리는 기본 휘발유 가격은 현재 리터당 2.5에서 2.6링깃, 우리 돈으로 약 850원 수준인데 외국인은 이런 시장 가격이 적용이 되고 말레이시아 국민들에게만 1.99링깃으로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들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차별적 경제 정책으로 개선을 지적받는 부분이지만 안와르 총리는 차별이 아닌 자국민을 우선시하는 주권 국가의 당연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는데요. 퇴진운동 역시 경찰 추산 2만 명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소규모 집회였다고 평가절하하며 야당의 실패한 집회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잘 추이를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노현지 통신원이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복역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미국의 억망장자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진영 안팎에서는 이 문제로 내년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가 위태롭다는 위기의식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결의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그 앱스타인이 누구며 또 뭐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간략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앱스타인은 미국에서 네. 금융 투자로 큰 돈을 벌어서 억만장자가 된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그는 2000년 전으로 해서 갖고서 미성년자를 유인해 가지고 성착취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네. 체포돼서 복역 중에 네. 2019년 8월에 교도소에서 목을 매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는 교도소 복역하기 전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영국의 앤드류 왕자 등 하여튼 뭐 미국 안팎의 저명한 사람들과 교류하던 미국 사교계의 거물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앱스타인이 죽고 나니까는 자살이 아니고 타살이다. 그의 미성년자 성착취 파티에 가담한 여러 사람들의 명단이 있다. 그리고 그 명단에 있는 권력자와 부자들이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앱스타인을 죽였다라는 이런 음모론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죠. 예. 특히 트럼프를 지지하는 우파 진영, 이른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마가 진영 내에서 이런 음모론이 더 극성스럽게 제기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른바 그 앱스타인 파일, 즉 앱스타인 범죄에 가담했던 고객 리스트가 예. 존재한다는 건 마가 진영의 하나의 신념 같은 게 됐죠. 그렇군요. 트럼프 역시도 여기에 동조했습니다. 2020년 8월 폭스뉴스의 터커 컬슨과의 인터뷰에서 앱스타인이 살해된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는 물론이다, 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예. 또 그는 2024년 6월 폭스뉴스와의 회견에서는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하겠느냐 이런 질문에 그렇다 공개하겠다고 즉답했습니다. 네. 9월에는 우파 인사의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갖고서 앱스타인 파일 공개에 대해서 확실히 검토하겠다. 앱스타인 건에 대해서는 공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리 불을 질러 놓은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 거의 파일이 있다고 뭐 기정사실을 한 거네요. 스스로 그렇게 네, 말을 네.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측근들도 그렇게 공개하라고 했다면서요? 측근들이 한술 더 떴죠. 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에 다시 당선되고 취임하고 나니까 예. 그 측근들이 더 나서 가지고 공개 적극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법무장관에 임명된 팸 본디는 지난 2월 21일 폭스뉴스와 회견에서 앱스타인 파일 공개에 대한 질문에서 지금 검토하려고 내 책상 위에 있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다. 내가 검토 네네. 중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5월 27일에는 지난 5월 27일에는 앱스타인이 아동과 함께 있고 아동 포르노 관련한 수천 건의 비디오들이 있다. 희생자도 수백 명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지난 7월 7일 법무부가 트럼프 행정부는 앱스타인이 자살로 죽었다는 것을 반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앱스타인 사건과 관련해 다른 사람들을 기소할 고객 명부라는 것도 없고 또 피해자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이상의 자료 공개는 없다라는 공지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 전혀 다른 얘기를 한 거죠. 하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앱스타인 타살과 앱스타인 파일 존재를 믿은 마가 진영에서 불만과 반발이 터져 나왔고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또 이게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결정한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자기들이 예. 원래 공약했고 지지층들도 네. 원하는 건데 이게 안 하게 된 이유는 법무부가 밝힌 대로 그동안의 음모론을 충족할 증거가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럼 파일이 존재했다고 한 게 사실은 아닌 건가요? 그래서 그거는 예. 뭐 두고 봐야 될 것도 봐야 될 문제지만 그러니까 극우 진영 내에서는 네. 트럼프와 그 강요들도 앱스타인 사건의 발목이 잡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연관되어 있다. 어쨌든 간에 본디 법무장관,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 FBI죠. 연방수사국 국장
댄 본지노 FBI 부국장 등은 예. 앱스타인 파일 존재를 가장 강력히 주장하던 사람이고 공개를 주장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 예. 지금 공개하지를 않겠다고 그러니까요. 결정을 내린 주도적인 인물들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들 역시도 막상 자료 공개를 검토해 보니까는 새로운 것이 없고 기존 자료를 공개할 경우에는 피해자들, 희생자들의 피해만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본디 법무장관 등 법무부 간부들은 지난 2월부터 앱스타인 자료 공개를 검토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연방수사국이 FBI가 3월 말부터는 1천 명의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네. 수주 동안 야근을 하면서 휴일도 없이 10만 페이지 되는 분량의 앱스타인 관련 자료들을 샅샅이 뒤지고 공개할 것이 있는가 작업했다고 뉴욕 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등 유명 인사가 이름이 언급된 자료가 있으면 즉각 보고해라. 예.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자료는 피해자들의 자세한 피해 사항을 적은 것들이어서 연방법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를 담은 자료들이라서 공개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법무부가 불법적인 비행 혐의에 연루된 추가적인 3자를 드러낼 미공개 증거는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마가 진영이 원하는 내용은 없고 예, 예. 트럼프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도 부담이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5월 본디 법무장관과 토드 블렌치 부장관, 파텔 연방수사국장 등 백악관에서 트럼프에게 관련 브리핑을 했는데 네. 자료들에서 트럼프의 이름이 몇 차례 거론됩니다. 이런 보고를 했다고 해요. 예, 예.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어요. 물론 백악관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네네. 어쨌든 간에 자료에서 이름이 거론된다고 해서 앱스타인 범죄에 가담했던 그렇죠. 것은 아닙니다. 예, 예. 앱스타인이 수많은 인사와 교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름이 나올 수는 있죠. 하지만 트럼프 이름이 등장한 자료를 공개한다는 건 별 내용도 없는데 이 트럼프 이름만 등장하면 부담이 되겠죠, 당연히. 그렇군요. 근데 진짜 뭐 트럼프와는 어떤 관계였던 건가요? 알려진 바로는 트럼프는 부동산 사업가로 활약하던 1990년대 초반부터 예. 앱스타인과 교류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 다 미국 사교계의 유명한 인사들이었으니까요. 특히 두 사람은 플로리다 팜비치에 저택과 별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팜비치에서 이웃관계였었죠. 네. 트럼프는 마라로고 자책 등에서 파티 등을 행사를 하면서 앱스타인과 자주 어울렸다고 합니다. 네. 1992년 MBC 방송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은 트럼프가 앱스타인이 주최한 파티에서 농담을 떠들면 장면이 잡혔습니다. 트럼프 부부, 지금 트럼프와 멜라니아 그리고 네. 앱스타인과 그의 연인은 길레인 맥스웰들이 함께한 사진들이 여러 장이 있습니다. 예. 1993년 맨하탄 트럼프 타워에서 앱스타인이 한 모델을 데리고 갔는데 예. 파티가 열려서 그 모델이 트럼프가 자신의 몸을 더듬었다 이런 폭로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2003년 앱스타인의 50회 생일 때에는 트럼프는 축하 생일 편지를 보냈어요. 이 편지가 상당히 외설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지난 17일 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편지의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두 사람의 관계는 어쨌든 간에 2004년 말 팜비치 바닷가에 한 저택이 있었는데 이 저택을 서로 가지려고 하다가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합니다. 네. 특히 그때를 전후해서 트럼프는 이 앱스타인이 자신의 딸한테까지 접근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관계를 끊었다고 말을 합니다. 네. 그 직후인 2005년 앱스타인은 자신의 파티에 유인했던 소녀 14살 소녀의 어머니가 고소를 함에 따라서 경찰 수사를 받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관계도 끝장이 난 거죠. 예. 어쨌든 트럼프의 비판적인 뉴욕타임즈 등 미국의 주류 언론들도 네네. 트럼프가 앱스타인과 자주 어울리긴 했는데 친하긴 했으나. 뭐 그가 성범죄에 연루된 증거는 없는 것 같다 이런 그렇군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가 진영이 이걸 반발을 하는 걸까요? 네. 그렇죠. 무엇보다도 그러면 다른 민주당 진영 사람들에게 많이 연루됐을 거라고 트럼프가 주장해 공개하겠다고 그렇죠. 했는데 그걸 공개를 네. 안 하니까 아, 그런 거죠. 예. 그리고 또 트럼프로서는 취임 초기인데 지금 중요한 사안이 많은데 네네. 이 사건이 현재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특히 지지층이 상당히 이반하고 있습니다. 마가 진영은 옛날부터 중앙정보국 연방수사국 등이 이 앱스타인 사건을 은폐하고 있고 이 중앙정보국이나 연방수사국 같은 국가 내에서 은밀하게 권력을 행사한다고 하는 딥스테이트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 딥스테이트들이
이 앱스타인 파일 은폐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제는 트럼프와 그 관료들마저도 협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네. 의회에서 트럼프를 가장 열렬히 지지해왔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있는데 예. 이 사람조차도 야 법무부가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하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는 선을 넘은 것이다. 데드라인을 넘은 것이다. 이렇게 비판이 가세하고 있습니다. 그 불만의 정도를 잘 드러내고 있는 거죠. 네. 무엇보다도 트럼프 마가 진영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분열이 돼갖고서 한 7, 8개 입장으로 나눠지고 있다. 이렇게 폴리티코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첫째는 트럼프나 본디 법무부 장관 등 이 입장이죠. 그러니까 예. 앱스타인 음모론은 틀렸으니 이제 그만 끝내자. 도리날 끝내자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네, 네. 백악관 전략 수석을 했던 마가 진영의 이론가이죠. 스티브 배넌 등은 이 딥스테이트들이 트럼프까지 발목을 잡고서 방해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고 터커 컬슨이라고 폭스뉴스의 폭스방송 유명한 방송인이죠. 트럼프를 지지했었는데 네. 이 터커 컬슨은 앱스타인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보자산이었다. 즉 공작원이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라 루머 등 극우 인플루언서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본디 장관이 트럼프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 쫓아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고 제이디 벤스, 댄 번지노 연방수석 부국장 등은 이제 우물쭈물해서 입장을 표명 안 하면서 침묵하고 있고 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입장이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일론 머스크는 네. 공개적으로 파일이 있다 확실히 그리고 맞아요. 공개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공개적인 얘기 주장을 하고 나왔죠. 있습니다. 어쨌든간 이런 마가 진영이 이렇게 심각하게 분열함에 따라서 네. 2026년 11월에 열리는 중간선거 위태롭다. 앞서 말했던 그 마가 진영의 이론가 스티브 배너는 네, 네. 마가 진영에서 지지층이 10%만 이탈한다고 해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하원을 한 40석을 잃을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법무부가 공개를 안 하기로 결정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여러 가지 대응이 있었는데요. 예, 예. 백약이 좀 무효인 것 같습니다. 우선 트럼프는 공개 안 하겠다는 결정이 나고 나서 자기 SNS에 이제 앱스타인 사건엔 아무도 신경 안 쓴다. 네. 민주당이 사기다. 이런 식의 입장을 계속 발표했는데 누구도 기대하면 듣지 않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법무부가 앱스타인이 자살했다. 그 자살에 죽었다는 교도소 내 동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공개한 건 좋았는데 문제는 자세히 보니까는 네, 네. 3분 분량이 누락이 돼 있다는 게 드러났어요. 동영상에. 그러니까 의혹만 더 커진 그러네요. 거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17일에 앱스타인 50회 생일 때 너가 축하 편지 보낸 걸 공개하니까 여기 격분해가지고 100억 달러 소송을 낸 동시에 그 연방법원에서 있었던 앱스타인의 대배심 증언들 공개하라. 공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관련 법원은 그 공개하면 안 된다. 피해자들의 피해만 더 보호해야 가중된다.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도 무산이 된 거고. 예,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다른 음모론으로 이 앱스타인 음모론을 덮으려고 하는 거죠. 예. 한 음모론의 대상이었던 이제 네. 마틴 루터 킹 목사 암살 사건에 관한 FBI 수사 자료를 공개했고 네. 공개하는 게 사실 별게 없었습니다. 네. 또 하나는 2016년 미국 대선 때 자신도 출마했었죠. 그때 러시아가 선거 개입을 했었는데 그때 러시아의 선거 개입이 당시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장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조작한 거다. 그러니까 이들을 갖다가 반역죄로 조사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관심을 돌리려고 했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예, 예. 여론은 좀 반응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예. 지난 21일 발표됐던 CBS 유거브 여론조사를 보면은 공화당 지지층의 83%, 총 미국인의 90%가 앱스타인 파일 공개에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네요. 하는 거죠. 예. 네. 그 앱스타인의 아까 연인 말씀하셨는데 네. 그 사람이 또 공범이기도 하다면서요. 그렇죠. 예. 길레인 맥스웰이라고 영국 네. 부호의 딸인데 네. 같이 연인이자 그리고 앱스타인의 성범죄를 위해서 미성년자를 유인한 혐의로 지금 그렇군요. 20년 형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앱스타인 파일 문제 자꾸 커지니까 예. 미 법무부의 토드 블렌치 부장관이 25일 날 이 복역 중인 맥스웰을 만나서 면담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블렌치 부장관이 적절한 시점에 우리가 알게 된 추가 정보를 밝히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 맥스웰의 변호사는
사건 관련자 100명을 물어봤는데 진실되고 충분히 답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을 기대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변호사 네. 이름이 마커스인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자신이 사면할 권한을 가졌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 권한을 올바르고 즉각적인 방식으로 사용한 것을 기대한다. 이런 입장 표명했어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맥스웰이 트럼프가 원하는 발언을 쪽에 발언을 해주고 네. 사면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예. 근데 이런 움직임은 트럼프에게는 좀 양날의 칼 같은 그렇죠. 것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맥스웰과 면담에서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마가 진영의 불만은 더 고조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새로운 것이 나와서 사면을 해준다면 맥스웰 사면을 해준다면 니들이 예. 이걸 갖고서 서로 뭐 바꿔먹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사면을 그럼요. 조건으로 예. 이런 걸 끌어냈다. 이런 비판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이 논란 앱스타인 논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상당히 고비입니다. 네. 하원에서는 이 앱스타인 파일 공개 결의안이 추진됐었는데 이걸 막으려고 마이크 존스 의장이 여름 휴회를 빨리 해버렸어요. 근데 예. 오늘인가 내일쯤 아마 의회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의 토마스 메시 의원과 민주당의 로카니 의원이 초당적으로 파일 공개 결의안을 내놨고 이게 아마 채택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만약 이게 채택이 되면 문제가 좀 커지겠죠. 현재 하원은 4석의 공석인 가운데 219대 212, 상원 53대 47로 공화당이 다수 의석인데 이 파일이 공개되고 이렇게 시끄러워진다면 앞서도 말했지만 내년 11월 열린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상당히 불리해지게 됩니다.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취임 6개월도 안 됐는데 지지층 이반이 시작되고 그럼 중간선거는 그러네요. 원래부터 여당이 불리했었는데 더 불리하게 되겠죠. 트럼프 상당히 음모론을 좋아했었는데 음모론으로 이게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지금 처하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오늘 앱스타인 논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결의 정익일 선임 기자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